자 보자. 지리노. 잘 보이겠다. 마지막 단원에다 그 5의 2단원이랑 5의 3단원이거든요. 그걸 하면 진도 다 나가기 때문에. 자 5의 1단원에서 도시와 산업화를 본 거다. 재밌네. 그래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역이 도시였죠. 5의 2단원에서 도시 발달을 보는 건데 교통의 발달하고 정보의 발달 두 개를 나눠서 볼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돼. 아무 개념 없이 아무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이런 단어가 나온다. 무점포 상점이라는 단어가 나와. 무점포 상점. 그러면 교통의 발달로 볼 겁니다. 정보의 발달로 볼 겁니다. 무점포 상점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오면은 교통의 발달로 보여요? 아니면은 정보의 발달로 보여요? 정보의 발달? 맞니? 교통인 같습니다. 정보의 발달로 풀어야 된다. 네. 무점포 상점이 뭐가 무점포 상점이냐면은 그 쿠팡 같은 거예요. 쿠팡 같은 거. 점포가 매장이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물류센터만 있죠. 쿠팡은. 우리 쿠팡 가가지고 뭐 셔츠 하나 샀어 할 때 쿠팡 매장을 방문하지 않잖아. 어플을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게 무점포 상점이다. 물류센터에서 이 택배 아저씨들이 배달만 해주고 매장 없이 운영하는 상점이에요. 무점포 상점. 전자상거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나오는 키워드들하고 교통 발달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문제점은 뭐지? 이것을 문제를 고민해 있어야 돼. 기자님?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그 교통 발달은 뭐 공간 생활 변화하면 해외랑 관련된 게 많을 거예요. 뭐 이렇게 국제 소포 이런 거, 국제 거래, 해외 직구 이런 게 늘어난다는 게 나올 거고, 여기는 그냥 그 아까 무점포 상점한 게 늘어난다. 그리고 여기는 해외 여행을 많이 간다. 교통의 발달은. 그다음에 정보의 발달 같은 경우는 가상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게 나옵니다. 구분을 하면 되고 생활 공간부터 봅니다. 이 첫 번째 교회화가 진행되고 통근 통합이 가능해지는 거는 대도시권 형성이야. 대도시권 형성. 자, 그 우리가 이제 도시화 산업화할 때 이심 기능, 집심 기능 이렇게 도시 기능이 분화되면서 집값이 비싸져가지고 이제 가격 비싼 지대를 감당 못하는 다른 기능들이 빠지는 거. 이심 현상. 어떤 기능들? 주거 공업 기능들이 바깥으로 빠졌었죠. 기억나니? 이런 걸로 통해서도 교회화가 이루어지고 플러스 근데 이 교회화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확충이 돼야 되냐면 광역교통망이 확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생활권으로 엮여야 주거 공업 기능 뭐 이런 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통근 통합 가능한 지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통로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생활 공간이 교회와 통근 통합이 되면서 대도시권이 형성된다. 그럼 아래쪽에 큐 보면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시간 거리가 증가하였다. 이것도 아무 배경 지식 없이 꼴가 있을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시간 거리라는 단어가 한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가 시간 거리일까? 아니면은 그 같은 시간에 이동하는 거리가 시간 거리일까? 같은 시간에 이동하는 거리. 시간 거리가 한 시간 동안 뭐 5m 갔어, 10m 갔어 이게 시간 거리는 증가한 거잖아. 교통통신 발달한 건 알잖아 우리가, 그지? 근데 만약에 5m를 이동한 거리가 한 시간에서 30분으로 바뀌었어. 이게 시간 거리일까? 이거 두 개를 묻는 거거든. 그러면 시간 거리는 증가한 걸까요? 감소한 걸까요? 1번일까? 2번일까? 어떤 게 시간 거리라는 단어의 정의일까? 2번. 시간 거리는 감소한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X로 칩니다. X. 교통통신의 발달로 시간 거리는 감소하는 거. 그리고 작년 교육과정에 나와있던 표현인데 시공간은 교통통신 발달로 시공간은 발산할까 수렴할까?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거. 옛날에는 이제 지구가 이렇게 엄청 넓었는데 이제 시간 거리가 축소되면서 감소하잖아요. 조금 줄어들고 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지구촌이 되는 거다. 지구촌이. 그걸 시공간이 수렴한다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용어만 알면 돼. 그 사회가 항상 어려워서 틀리는 거 아니겠죠? 헷갈려서 틀리는 거죠. 이 용어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틀리는 거라서 한 번만 틀리면 안 틀립니다. 한 번 틀리면. 아래쪽 생활 양식 변화에서는 해외에 뭔가를 많이 하게 되니까 교통통신 발달은 국제적인 어떤 게 많이 발달하는 거랬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는 게 교통통신 발달의 이제 생활 양식 변화에서 나옵니다. 다국적 기업은 우리가 중3 교육과정에 나오긴 하거든요. 어떤 걸 하는 기업이 다국적 기업입니까? 뭘 하는 게 다국적 기업이지? 전 세계 지구를 외우세요. 공간적 분업을 하는 기업이 다국적 기업. 공간적 분업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전 세계 물건 하나 만들 때 전 세계와 힘을 합쳐서 만드는 건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본사가 서울에 있죠. 생산 공장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은 안전하고 있고,
연구소 시설 같은 거는 이제 일본 같은데 선진국 인도 IT 기술 발달은 이런 데 가 있단 말이야. 마케팅 팀은 현지 판매처에 가 있어요. 각 그 현지 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거 판매를 위해서. 그래서 생산부터 유통부터 판매까지 해가지고 쭉 전 세계에서 물건 판매가 이루어지죠. 국내 옛날에 규모가 작았을 때는 기업이 작을 때는 규모가 작을 때는 국내에서 생산 그다음에 유통 판매 국내에 생산해가지고 국내에만 판매한단 말이야. 되게 국제적 규모로 늘어나면은 공간적 분업을 하게 되고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다. 그런 기업이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교통통신이 발달했으니까 가능하고 되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국제적인 거니까 해외로 갑니다. 해외 여행이 늘어나겠고. 그리고 국제거래, 해외 직구나 유통업도 성장하겠죠. 아래쪽 정보 발달부터 먼저 보자. 정보 발달. 정보 발달의 생활 공간 변화 보이죠? 여기는 해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가상 세계로 가죠. 가상 세계. 가상 공간까지 생활 범위가 확대된다. 그 메타라는 단어는 뭐뭐를 넘어서라는 뜻이야. 넘어서. 그 물리학 용어로 뭡니까? 물리학. 피직스. 그렇지. 그러면 형 이상학이라고 하거든요. 형 이하학이 물리학이다. 형체를 가진 거가 형 이하학이고 형체 없는 거, 뭐 윤리라거나 철학이라든가 이런 형 이상학이라고 하거든요.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물리학을 넘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픽션 소설을 넘어서 소설이거든. 등장인물이 지가 등장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소설을 메타픽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타 여기는 이제 메타버스는 우주를 넘어서는 곳이죠. 유니버스를 넘어선 메타버스가 메타 유니버스잖아요. 우주를 넘어선 공간, 가상 공간을 뜻하는 겁니다. 메타버스. 증강현실은 포켓몬 보지. 어드밴스드 리얼리티거든요. 그 AR이라고 하는데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 정보를 겹쳐주는 걸 이게. 요새 그 구글에서 안경 이런 거 개발하고 있거든. 구글에 이제 뭐 스카우터처럼 전투력 얼마, 너의 등급은 얼마 이런 거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표시될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이런 것도 AR이죠. 증강현실. 지리적 제약 완화하면서 재택근무 늘 알겠지. 원격 근무 이런 거 하고 줌 수업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 보는 것도 원격 주로 수업 듣는 거니까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8번, 9번에는 작년 교육과제도 나왔던 건데 구분하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GIS랑 GPS를 적어보세요. GIS, GPS. 자, GPS는 쉬워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위성 위치하기 시스템이라고 번역하고요. 구글맵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게 GPS야. 이거는 쉽지. 그리고 GIS는 뭐냐면은 그 부동산 어플 같은 거 보면은 그 뭐 아파트 실거래가 이런 어플들이 있거든. 부동산이 이게 막 딱딱 쭉 나와 있는 거. 공간 어떤 공간이 있고 GPS 위치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공간에다가 이 10년간의 땅 가격 혹은 뭐 집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이런 걸로 쭉 변동상을 적어놨단 말이야. GIS가 GIS가. 여기는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에요. 지리 정보 책이라고 번역합니다. 지리 정보, 이게 집값도 지리 정보죠. 그런 거랑 뭐 인구 유동량이라든가 뭐 하루 낮 기온, 밤 기온이 얼마라든가 뭐 교통량이 얼마라든가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쭉 수치화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 괜찮니? 입지 분석하는 데 써요 주로. 그다음에 뭐 부동산 투자할 때도 많이 쓰고 이런 거. 그래서 여러 그 공간 정보를 한 곳에 넣어가지고 이 공간적 특성이 어떤 건가를 분석할 때 쓰는 체계를 GIS라고 합니다. 괜찮니? 용어만 구분하면 GPS가 뭐예요? 글로벌 포지 밑에 나와 있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여기는 글로벌이 지구 얘기하는 거죠. 범지구 위성 위치 시스템입니다. 용어 두 개만 구분하면 되거든. 뒤에 좀 넘어가가지고 114페이지에 87번 한번 보세요. 교통통신 발달 문제에서 23번이죠. 성공 23번입니다. 1번 87이요. 87. 안 어렵다, 안 어렵다. 자, 찍습니다. 5, 4, 3, 2, 1. 2번 손. 5번 손. 정답은 5번이고. 아니, 낚시 당하냐 안 당하냐 그거 묻는 거잖아 지금. 그 글을 끝까지 읽으라는 거죠. 자, 땡땡은 위성 위치하기 시스템까지 하면 뭐예요? GPS거든요. 위성 위치하기 시스템이 GPS 맞아.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위성 위치하기 시스템과 지도 항공사지 등을 수치화해서 컴퓨터 입력 저장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종합해서 공간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체계잖아요. 뭔데?
GS, GIS. 이런 것도 공간 정보지. GPS 뭐 위치 이런 것도 공간 정보고 이런 걸 다 집어 넣어가지고 컴퓨터 분석한다는 얘기잖아요. GIS지. 뭐이 정도로만 알면 되겠다. 용어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고 내용은 어렵진 않아. 춥다고? 우주 공간은 뭐예요? 뭐? 우주 공간? 우주 공간 그냥 지어내신 겁니다. 우주 공간 없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그냥 저거 놓으신 것 같아. 어딨냐?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참아. 쉬는 시간에 뭐 어떻게 하세요? 모르겠다. 안 보이는데? 쉬는 시간에 쌤 쳐. 일단은 하고 영상 녹화 중이에요. 아래쪽. 생활 양식 변화에서는 전자상거리가 발달한다. 무슨 상점이라고 할까? 무점포 상점이다. 해외 직구가 나오면 교통의 발달로 풀어야 되고 무점포 상점이 나오면 전자상거리를 풀어야 돼. 정보의 발달.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11번에는 이제 11번부터 용어만 알아두자. IoT라고 하거든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번역합니다. 언어로는 인터넷 오브 띵스를 씁니다. 이 띵이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고. 지금은 핸드폰 뭐 이런 거빔 프로젝터 이런 건 다 연결돼 있잖아. 데이터가. 근데 나중에가 되면 이제 보드마카, 뭐 지우개, 책상, 칠판, 의자 뭐 이런 것까지 다 데이터로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옷이나 뭐 구두, 신발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온도를 감지해가지고 온도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식혀줄게 하면서 냉각 기능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IoT 시대라고요. 요새도 막 한때 좀 떴던 개념이 뭐냐면은 집안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가전 기기를 전부 다 작동할 수 있고 보일러도 켜고 TV도 켜고 뭐 에어컨도 켜고 그런 홈 IoT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 사물을 넘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언제나 데이터 연결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유비쿼터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용어만 알아두세요. 유비쿼터스. 라틴어로 어디에나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유비쿼터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시간 공간 제한 없이 데이터 연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뭐 마블 영화 보면은 그 자비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안 봤니? 그 아이언맨이 자비스 하면 허공에서 따다다 하고 다 데이터 넘기고 뭐 그런 게 있지. 예전에는 매트리스를 살려들었는데 매트리스 때문에 요새들 안 봐가지고 매트릭스 봤어. 학교에서 보였어요. 그래, 거기 거의 이제 다 이제 무선으로 연결돼 있잖아. 일상 공간이 그런 얘기. 그리고 뭐 쌍방향 소통 이런 거 이루어지겠지. 옛날에 신문, TV, 라디오 이런 거는 저쪽에서 주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하면서 댓글 달고 그다음에 뭐 스트리밍 할 때 글 쓰면 거기서 막 반응해주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쌍방향 소통이 같은 경우. 정보 생활 공감이나 생활 양식 변화는 쉬워. 위로 올라가서 교통 발달 문제점부터 봅니다. 자, 교통의 발달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격차가 나오냐면 지역 격차가 나올 거다. 정보 발달이면 나중에 무슨 격차가 나오겠니? 정보 발달. 정보 격차가 나오겠죠. 그죠? 지역 격차는 또 뭐다? 지역 격차. 자, 예전에는 대도시 A가 있고 중소도시 B랑 중소도시 C가 있어. 따로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자족 기능이 가능한 상태야. 자족 기능. 근데 A랑 B랑 이렇게 딱 강력 교통망이 뚫려서 지하철이 뚫렸단 말이야. 그러면 C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소외되겠죠. 얘네 좀 이만 교류하면서 발전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뒤처지니까 계속 촌락으로 남아있고 뭐 이렇습니다. 괜찮지? 그러면 이 교통망가 뚫린 B는 좋은 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교통로가 뚫렸다는 거는 같은 생활권으로 묶였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근데 우리 미국이랑 FTA 맺으면서 이제 경제권 제한으로 묶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유리해요. 자동차, 제철, 철강 이런 거 우리가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 근데 뭐 미국에 이제 대규모로 목장해가지고 소고기 막 그 소 키우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소고기 농가는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우 뭐 우리 한우 말하면서 좀 프리미엄화하는 식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소 가지고는. 그래서 이게 약간 프리미엄하는 식으로 비싸더라도 좀 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죠. 그러니까 그 소고기 농가는 피해를 입은 거고, 맞지? 우리나라 이제 조선소 그다음에 뭐 자동차 산업은 이득을 얻은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다 세트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가 대도시니까 고차 기능이 발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영화관이라든가 고차 기능이 있는 거, 백화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좀 좋아 보이는 기능들 다 쉽게 휩쓸려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했지? 빨대 효과라고 해요. 이거죠. 빨대 휩쓸려 들어간다. 밑에 보면은 3번 적으세요. 접근성이 없는 도시 CDC, 접근성이 낮은 도시들은 소외되고 접근성이 높은 도시들, 이 같은 도시들 빨대 효과 때문에
중심 지역이 주변 지역의 인구 산업을 흡수당할 수 있다. 중심 지역에 A에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알잖니? 근데 내가 손동네 아래쪽에 나는데 경상도. 우리 내가 어렸을 때 그 고향 시내에 가면은 해양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극장이야 극장. 엄청 조그만 소규모의 관이 2개밖에 없는 조그만한 이제 원안이었는데 이제 마산 지역에 롯데 시네마가 들어서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얼마 뒤에 보니까 망했더라고요. 이런 거 얘기야. 영화만 이제 보러 갈 때는 마산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영화 보고 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수입이 안 나오니까 망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빨대효과 때문에 다 휩쓸려가지고 교통로 막 다 들어가고 하니까 손해만 볼 거 같잖아. 근데 왜 굳이 교통로를 놓지? 왜 여기 이렇게 놔가지고 서로 비율하려고 그러지? 없는 것도 있어요. B가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이게 서로 경쟁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그럼 얘가 대체하지 못할 얘의 경쟁력 있는 사람을 키우면 돼요. 작년 사례로 춘천이 나왔거든. 근데 올해는 교육과정이 안 나오고 보니까 춘천시 인구가 더 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2015년 자료였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서울이랑 그 광역교통망 뚫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춘천 지역으로 오는 인구가 늘었대요. 춘천 지역의 전체 전입 인구가 는 거야. 서울로 뭐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로 왔을 수도 있고 주변 지역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 인구가 여기로 좀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게 이제 경쟁력 있는 사람이냐면 서울에서는 자연환경 관광을 잘 못하죠. 우리나라 그 외국인 관광 서울도 많이 오는데도 거기 전부 막 의료 관광 이런 거, 성형 관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관광은 서울이 좀 기능이 약하단 말이야. 여기는 뭐 춘천댐 같은 거 있죠, 닭갈비 같은 거. 그래서 평소에는 못 본 그런 자연환경을 보러 춘천 지역으로 관광객이 늘어났대. 관광객이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요식업, 식사, 지금 뭐 식당, 요식업과 숙박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비스업이 늘어났답니다. 괜찮니? 이게 더 크면은 빨대 효과를 이겨내고 이제 지역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어떤 도시 공공기관 이전해가지고 지역 특성화 살력을 살려주는 그런 도시가 무슨 도시였니? 혁신도시 기억나요? 혁신도시를 안 했나? 공공기관이 이전한 도시를 혁신도시랬잖아.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공사니까 공기업이거든. 어디를 가 있다 그랬어? 강원도에 가 있어.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공기업인데 왜 강원도 가 있어? 그쪽은 이제 의료 관광 사업이 지역 특성화 산업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지역화 전략이라고 그래요. 뭐 지리적 표시라든가 지역 브랜드 이제 이천쌀, 뭐 보성 녹차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키워주고. 아니면 지역 축제나 지역 슬로건, 뭐 지역 마케팅 같은 거, 장소 마케팅 같은 거, 랜드마크 이런 거를 하면은 지역 특성이 좀 잘 홍보가 돼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지역에서 못하는. 그러면 이게 지역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지. 지역 경제 해소 방안이에요. 교통로 확충해주거나 아니면 지역화 전략을 줘서 지역 경쟁력을 살려주거나. 괜찮니? 아래쪽 생태 환경 변화에서는 문제점 2개가 나오거든요. 문제점 2개. 어떤 거 나오냐면은 서식지 일단 그 외국 생태계 교란 문제인데 생태계 교란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외래 생물종이 전파돼요. 적으세요. 4번에 외래 생물종 전파. 해결책은 미리 적습니다.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그리고 아래죠. 하나 더 있는데 서식지 파괴 문제인데 서식지 파괴 문제는 로드킬 문제예요. 맨날 누가 와서 차에 치여 죽는 거야. 고라니가 저기 누워 있는 거죠. 로드킬 문제에 대해 해결책은 생태가 진짜 교과서에 로드킬이라고 나와요. 로드킬로 나와. 야생동물들이 그 로드킬을 당한다라고 나옵니다.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 나와 있거든요. 괜찮니? 이 2개를 외워라. 외래생물종 전파에 대한 해결책은 선박병 처리 장치. 로드킬 문제 해결책은 생태통. 설명을 하겠습니다. 괜찮니? 적었니? 자, 외래생물종 전파는 그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바깥에 우리 먹이 사슬이 안 들어가는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외국 생물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나름대로 먹이 사슬 같은 게 막판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황소개구리 같은 거, 불길 같은 거. 근데 작년 동화국가 사례였는데 올해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외래생물종 비율을 딱 나타내는 게 있었거든. 근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식물도 아니고 동물 중에서 물고기 비율이 가장 높아요. 어류 비율이 외래생물종 전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근데 왜 물고기냐면
물고기들이 어떤 방법으로 주로 옛날에 들어왔냐면 2015년 교육자료긴 한데 내가 해군을 나왔거든.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육해 공부 중에서 배는 좀 이제 조금 타봤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이제 배를 안 타봤더라도 상식적으로 배가 이렇게 거의 끄트머리만 잠겨가지고 동동동 떠 있는 거랑 배가 한 중간쯤까지 쭉 잠겨가지고 운항을 하는 거랑 어디가 좀 배가 안 흔들리고 안정적으로 항해를 하게 이쪽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가 항상 좀 무거워야 돼. 배가 항해를 할 때는. 그래서 배에 뭔가를 인위적으로 계속 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물건을 팔러 갈 때 물건을 팔러 갈 때 물건을 많이 싣고 갈 거 아니야. 배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쭉 가라앉아서 가거든요. 그럼 이제 물건을 딱 이렇게 내려주고 나면 배가 다시 가벼워지겠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려면 이제 배가 이렇게 될 거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겠지. 그지? 실을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배 안에 인위적으로 이름 저거 아니야? 그지? 배 안에 인위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요. 이거를 밸러스트 탱크라고 합니다. 그 밸러스트 탱크에다가 외국 바닷물을 막 채워. 물이 들어가니까 전체 무게가 무거워져가지고 무게 중심 밑에 있으니까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돌아올 때는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어요. 물이 들어가면 이제 외국물 먹으면 배가 되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는 다시 물건을 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돌아와서는 물건 다시 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과적하면 세월호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싣기 전에는 이제 안에 있는 물을 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규제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물을 그냥 바로 있는 그대로 바다로 방류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도 물고기랑 플랑크톤이랑 뭐 미생물이랑 이런 게 다 그냥 우리 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고. 그래서 외래 생물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뭐 거름막 같은 거 당연히 있고 오존 살균, 전기 분해 이런 거 해가지고 완전 안에를 방면을 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방면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물을 선박 평형수라고 한다. 왜냐면 배가 다닐 때 좌우로 평형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물이라서. 괜찮니? 이 물을 바깥으로 빼낼 때 어떻게 한다고? 오존 살균, 뭐 전기 분해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처리를 해서 내보낸다고. 그래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괜찮니? 괜찮죠? 뭐 선거 끝났는데 김주현 그만하고. 두 번째 로드킬 문제거든요. 로드킬.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 산이 많은데 동물도 우리 출퇴근하고 등하교 하듯이 동물들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고 보금자리 주변에 막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막 먹으면서 돌아다니죠. 그래서 요 보금자리 주변으로 서식지가 형성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산 넘고 할 때 주로 이제 산 바로 뚫기는 도로를 뚫으면 힘드니까 어떻게 도로를 뚫냐면 산 골짜기 사이에 이렇게 도로를 뚫어요. 얘네가 이제 서식지 막 먹이 막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왔다가 차에 치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냐면은 요 사이에 육교를 놔줍니다. 근데 육교를 놓을 때 핸드폰이 어디지? 쌤 핸드폰 뒤에요. 생태통로. 육교를 놓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게 생태통로거든요. 이렇게 보이니? 위에 좀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좀 위험함이 안 들도록 풀도 심고 나무도 심고 서식지 환경 비스무리 해가지고 여기로 내려가는 거보다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만들어 놓은 걸 생태통로라 하더라. 괜찮지? 그래서 처음에 이거 좀 만들 때 좀 효과가 있나 반신반의했는데 생각보다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늘리고 있는 추세랍니다. 괜찮죠? 교통 문제 중에서 생태환경 변화의 로드킬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서식지가 파괴되잖아. 도로 같은 거 놓으면 다리 나가니지. 도라니까. 네. 그럼 여기 이제 펜스 같은 거 쳐놓고 여기 이제 난간 해가지고 안 떨어지게 나름 이제 조치를 취해도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요거 하면서 이제 원래 서식지였던 곳에 도로를 놓게 되면 여기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멸종위기종들이 생기면 멸종위기종들을 이제 교통통신의 발달이기 때문에 드론이라든가 뭐 GPS 센서 같은 거 부착해가지고 반달 가슴 서식지 뭐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 위치 추적하고 하잖아. 그래서 얘네들 뭐 밀렵 위협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좀 감시하는 역할 그런 걸 통해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통통신 발달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생태환경 보호에 이용이 되기도 한다고. 그것도 알아놔라.
교통통신 발달로 자율환경이 하게 되는데 GPS라든가 드론 기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멸종 위기종 감시 추적하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에도 사용이 된다. 뒤에 문장 봅시다. 선지. 이게 올해 교육과정 내용에 추가되어 있어가지고 112페이지 84번 보세요. 교통발달 세 번째. 괜찮니? 자, 교통통신의 교통통신의 발달은 생태환경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오거든요. 뒤에서 그 선지를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84번 해설 보세요. 자, 무인기 드론을 이용하여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생태 조사가 가능하고 항공수단, 헬리콥터 같은 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학부를 진압하고 드론이나 GPS를 활용해서 멸종위기종, 서식지 이동 경로, 밀렵 갑치 등을 통해서 멸종위기종 동물을 보호한다라고 교통통신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파괴도 되는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괜찮니? 예. 다시 돌아가가지고 생태환경 변화 밑에 보면은 전염병 확산 보이죠? 작년 교육과정에 이거 없었거든? 왜 들어갔겠냐? 22년 개정이라 가지고 이 개정이거든. 22년부터 만든 교과서라서 코로나가 이제 나름 이펙트가 컸다는 얘기야.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서 전염병 확산 속도가 빠르고 오늘날은 도시화 비율이 높죠.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전염병 확산도 빠르다. 그래서 출입국을 통제하거나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식으로 전염병 위협에 대처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다. 괜찮니? 알겠죠? 정보 발달 봅니다. 정보 발달 12월은 무슨 격차겠니? 정보 격차예요. 정보 격차. 자, 문제점은 계층 지역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여기 정보 격차라고 하는 일반인하고 정보 소외 계층이라고 하거든요. 농어민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사람들 정보를 잘 접하기 힘든 사람들 간의 격차가 커지는 게 문제다. 왜 문제냐면은 지금은 사실 주요 생산 수단이 자본입니다. 자본.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방법은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으로 돈 먹는 시대라 가지고. 근데 미래에는 그 가장 기초적인 생산 수단이 뭐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보가 될 거라고 보는 거야. 이제 고급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유튜브 막 이런 찌라시들 가짜 뉴스만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이 낮은 사람들하고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괜찮니? 그래서 이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까지 정보 격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사회 격차가 늘어나면 이게 이제 사회 불안정 요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소외계층 낙후 지역의 통신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라는 게 나오셨습니다. 괜찮니? 준혁아 밑에 이것도 아무 배경 지식이 없고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로 밑에 Q 나 보이죠? 12번 정보 격차라는 격차. 자, 정보 격차 지수가 이 정보 격차 지수라는 거는 활용 지수, 접근 지수, 역량 지수 같은 걸 정보 격차 지수라고 해요. 이 정보 격차 지수가 높을수록 정보 격차가 크다. OX. 아무 그 배경 지식 없는 사람 물어봐. X. O 어떻게 알았냐? X거든. 왜 X지? 설명해 볼래? 50% 찍었습니다. 느낌상 이렇게 내놨다는 거는 반대로 찍어야 된다는 얘기지. O가 아니다. 정보 격차 지수가 클수록 정보 격차가 작아집니다. 그거는 뭔 얘기냐면은 작년이 15 개정이었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문제가 나거든. 2005년이랑 2015년 비교할 거야. 그래서 접근 능력이 있고 정보 접근 능력이 있고 정보 활용 능력이 있어요. 여기 2005년이랑 2015년에도 2005년에는 이제 정보 소외 계층, 아까 노약자, 농어민,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40 정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100명 중에 일반인 100명 중에 장애인, 노약자, 농어촌 주민들은 100명 중에 40명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괜찮니? 근데 2015년이 되면은 이게 한 8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활용 능력이거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접근 능력. 활용 능력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쓰는가인데 2005년에는 한 35명 정도만 스마트폰을 잘 썼는데 2015년이 되면 한 65명 정도 스마트폰을 잘 쓰게 된다고. 괜찮니? 그러면 이게 정보 격차 지수거든요. 정보 격차 지수. 정보 격차 지수는 상승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상승. 정보 격차 지수 높아졌죠. 높아졌잖아. 근데 어떻게 정보 격차냐면 일반인과 정보 소외 계층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보 격차예요. 이해가 되죠? 정보 격차 지수가 높아졌잖아. 그럼 정보 격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정보 격차 지수라니까 정보 격차 지수는 높아졌는데 이게 정보 격차고 정보 격차는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이해가요? 뭔 말인지?
이 정보 격차는 정보 격차 지수로 늘어났는데 정보 격차 지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정보 격차가 완화된다는 얘기야.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정보 격차 지수 정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통합 사행은 얘네들 정보 격차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어 정의가. 처음 보면 약간 뇌정지가 와요. 괜찮니? 이 정도만 딱 이제 기억한 다음에 뒤에 2005년에 2005년에 정보 접근 지수가 정보 접수가 사실 그러니까 일반인 대비 정보 소액 즉 노약자, 뭐 장애인, 농어촌 주민들은 100명 중에 40명 정도만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다고.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다고. 괜찮니? 이게 80명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정보 격차 지수는 상승했지만 정보 격차는 완화된 거죠. 이해가니? 민호? 뒤에 넘어가가지고 이것도 88번만 풀어보세요. 안 어렵다. 사회 문제는 어렵지 않다니까. 헷갈려서 그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 틀리면 안 틀려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버리죠. 처음에는 무조건 틀리지.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근데 한 번 틀리고 나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는구나. 알면은 안 틀려. 1분 아니 잠깐만 지금 제가 88분. 초 라고 풀어보고 있니? 88번. 너무 어렵습니다. 자 찍으세요. 5 4 3 2 1 답 1번 손 2번 손 3번 4번 손 5번 손. 뭔 느낌인지 알겠죠? 답이 5번인데 자 지금 여기서 정보 격차 지수가 유선 인터넷상이죠. 컴퓨터라는 얘기야. 유선 인터넷이라는 거는 스마트 격차 지수는 이동통신 기반이죠. 스마트폰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뭐 노트북 같은 거겠죠. 무선 인터넷이니까. 괜찮니? 그러면 컴퓨터랑 스마트폰 비교해가지고 지금 격차 지수는 어때? 정보 격차 지수는 격차가 어때요? 이게 수치가 높게 나오니 낮게 나오니? 컴퓨터가 더 높아? 스마트 격차 지수가 더 높아? 그냥 이게 더 높죠. 이게 크고 이게 작잖아. 이해가니? 예예 그러면 정보 격차는 어때? 컴퓨터 기반의 정보 격차 지수가 크다는 거는 컴퓨터 기반의 정보 격차는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얘가 더 적다는 거야. 얘는 뭐 크다. 이해가요? 아니 보면은 정보 격차 지수는 72.2, 77.4, 87.7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괜찮지? 여기는 밑 아래라 쪽이랑 비교해 수치가 더 크지. 수치가 더 크다는 거는 정보 격차가 작다는 거죠. 이해가니 이거? 자,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정보 격차, 그러니까 유선 인터넷 컴퓨터는 정보 격차 지수가 얼마냐면 72.2네, 72.2. 근데 스마트 격차 지수는 여기는 55.2잖아. 맞지? 이게 핸드폰이고 스마트. 근데 뭐가 정보 격차라고? 이게 정보 격차라고. 어디가 더 정보 격차가 큰 거야? 스마트폰이 더 정보 격차가 큰 거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헷갈려서 틀리죠 맨날. 자 5번 봅니다. 5번이 틀렸는데 자 정보소에는 이동통신 기반의 환경, 이동통신 기반 이거죠. 이동통신의 기반의 환경보다 유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환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 이동통신 기반으로 한 환경에서 두드러지게 정보 소외가 일어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야. 괜찮죠? 안 괜찮니? 이해 가니? 이해 안 가면 한 번 더 설명한다. 이해 안 가는 사람 한 번만 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컴퓨터 기반 환경 이게 정보 격차 지수지. 위에 보면 정보 격차 지수는 72.2 정도로 숫자가 높네요. 그지?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55.2 정도라서 여기는 숫자가 더 작네요. 어디가 더 정보 격차가 큰 거라고? 여기가 정보 격차가 큰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정보 소외는 정보 격차가 커야 정보 소외가 두드러지겠지. 그지? 뭐 어디가 정보 소외가 더 커요? 여기가 정보 소외가 더 큰 거 알겠니? 그지? 그러면은 5번 선지를 보세요. 정보 소외는 이동통신 기반의 환경보다가 아니라 이동통신 기반의 환경에서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환경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해가니? 예. 안 어렵다. 한 번 틀리면 안 틀려요. 돌아갑니다. 쉽지 않네. 앞으로 가서 자 13번은 노동시장 양극화라고 적으시고 12번은 정보격차였지. 자 노동시장 양극화는 이것도 작년 교육과정이 없었습니다. 네, 위에 전염병 학사단이랑 같이 올해 교육과정부터 들어가게 됐어. 이거는 왜 들어갔겠니? 22개정이면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5년도랑 비교해서 지식이 어려워져. 제명이 챗GPT가 나죠. 챗GPT가 여기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거는 그냥 실업률이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 로봇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로봇 AI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하고 노동 AI에 대체될 수 있는 직업하고의 격차를 얘기해. 그게 점점 더 커질 거라고. 그래서 예전에 198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전화교환수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전화교환수.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나온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최고 선망의 직업. 그때는 이제 전화기 노인도 막 초기 시기라 가지고 전화를 할 때 바로 이제 집으로 전화를 거는 게 아니고 어디 전화국으로 전화를 연결해 가지고 어디로 교환해 주세요 이런 거 해야 되거든. 거기 취직하는 거죠. 근데 뭐 스마트폰 발달하고 하니까 싹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22년도에 생각할 때는 로봇 기술이 좀 더 먼저 발달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제조업 기술이 이렇게 나오죠.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근데 뭐부터 사라지고 있냐면 지금은 비제조업 일자리부터 먼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글 뭐 이렇게 그 AI 이런 거 그림 그려주는 거 일러스트레이터 일감이 많이 줄고 있다. 코딩도 지금 그 챗GPT가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 좀 어려워질 겁니다. 괜찮니? 근데 조만간이야 조만간. 아직 그 AI 기술이 로봇 기술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서 그런 거고 곧 로봇 기술이 성장할 거란 말이야. 그럼 제조업도 똑같은 일을 겪을 거예요. 로봇이 이제 일반 노동을 대신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정부 역할은 뭐냐면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림을 열심히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거나 혹은 AI를 활용해서 그림 그리는 가르치는 법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줘야 돼. 괜찮지? 그러니까 AI 기술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직업을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로봇 AI 도입으로 제조업 일자리 이게 좀 있으면 제조업도 갈 거니까 지금 비제조업 포함해서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할 거고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을 그런 문제를 겪게 되겠지. 대체될 직종들은. 그래서 정부는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이나 취업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저임금 신규형 근로자 배민 이런 거 배달부 이런 사람들 왜 우리 배달비가 점점 비싸지고 있냐면은 걔네가 원래 이제 제도권 바깥에 있다가 사대보험 이런 거 막 넣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배달비가 비싸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해 지불할 돈을 우리가 이제 좀 분담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신규형 근로자 이런 거 그 유튜버 같은 거 유튜버들 옛날에는 세금도 제도 같은 게 없으니까 세금도 하나도 안 냈단 말이야. 구글에서 이제 돈 꽂아 들어와도 요새는 다 그 제도 같은 거 정비내가지고 다 세금 내고 막 이렇게 해요. 괜찮지? 그런 제도적 법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마지막 밑에 정보화 문제는 다 작년 교육과정에 나왔던 얘기고 사이버 범죄, 뭐 사이버 불링, 인터넷 사기, 인터넷 중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14번에 정보윤리라고 단어를 적었어요. 정보윤리. 사이버 불링은 뭐 네이버 댓글 뭐 이런 거잖아. 악성 댓글 이런 거 가지고 인터넷 사기는 이제 당근 중고거래 같은 거.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는 개인정보 관리 강한데 용어 하나만 알아두세요. 용어 하나만. 파놉티콘이라고 해요. 파놉티콘인데 이렇게 쓰거든. 우리 2단원에서 벤담 배웠지. 벤담 공리주의 최대다수가 되는 거. 공리주의는 효율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감시 효과를 낼까를 고안해서 만든 가상 가공 모델이에요. 파놉티콘이라는 거. 요거는 파노라마 할 때 판자입니다. 넓다는 뜻이야. 옵티컬 뜻이 뭐야? 옵티컬. 낙관적인. 옵티컬.
그건 옵티미즘이고 낙관주의. 아. 옵티컬은 시각의라는 뜻이다. 눈에 보이는 얘기야. 눈에 보인다. 옵티컬. 그래서 넓게 본다는 얘기고 벤담이 그때 당시 제안했던 가상 과목 모델입니다. 실현되진 않았어요. 내가 역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서대문 역사연구소 많이 가봤던데 애들 물어보니까 서대문 연구소 가면은 과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분 있다가 마치고 1분만 더 합시다. 1분 더 쉬세요. 1분 있다가 마친다. 그래서 원래 과목 보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일자로 쭉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감독을 빡시게 받는 느낌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좀 약간 감시가 느슨해지고 작당 모양이 좋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과목을 만드냐면 된다면 가운데에다가 감시탑을 주고 여기다 이제 재수들 이제 과목을 넣어놓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 여기는 다 밝게 놓은 다음에 뭐 한번 작당 모양이 걸리잖아. 근데 내가 감시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감시받고 있는 중인 줄 몰라. 언제 어디서나 감시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괜찮니?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이버 상황이 도래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론만 제시했는데 실시간으로 감시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 관리 강화 이런 게 중시된다는 게 나옵니다. 요거만 알아두면 돼. 요까지만. 예. 쌤, 얘 이상해. 오늘 테스트 볼 거거든. 네. 뒤에 그 교통통신 발달 그 서치 한번 같이 보자. 풀었니? 풀어봤니 여기? 안 했니? 11번보다 112쪽에 82번부터 본다. 민호야, 교통 발달로 지역 발전의 격차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82번. 교통 발달로 지역 발전의 격차는 뭐? 증가. 교통로가 안 뚫린 지역은 소외되는 거고, 교통로가 안 뚫린 지역도 빨대 효과로 막 실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지역 발전 격차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 민호가 자 83번에 경부 고속철도 개통으로 부산 지역에서의 국제인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해요. 이거는 이제 지역 격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일 생활권을 묻힌다는 얘기야. 그리고 부산이 그 이쪽 지역이 부산 지역이 국제적인 이 국제 인구 막 유동량이 많은 지역이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서울 사람들이 국제에 참가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일일 생활권을 엮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국제인은 증가할 겁니다. 교통도시의 발달은 생태환경 관리에 아까 도움이 준다 그랬어 안 준다 그랬어? 준다 그랬다. 준다는 거 주의해라. 약간 상반되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파괴도 되는데 아까 뭐 헬리콥터로 산불 산불 방지하거나 아니면 뭐 멸종 위기종 감시 추적할 때 생태환경 보존에도 도움이 된다. 보존에도. 그래서 옵니다. 85번에 우주야. 자,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약안의 실행 결과 통행량의 증가로 고속버스 운송 부담량을 증가할까요? 우주야. 아니지. 뭐라고 바꿔야 되겠니? 운송 부담률 감소할 건데 왜 그래요? 왜 감소하겠어? 철도했으니까. 그치, 철도했으니까. 철도 이용 운임률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고속버스 운임률은 낮아질 겁니다. 이해가 뭐냐? 가만 있어. 그래서 X다 X 85번 X 86번 나연아. 자, 정보 격차의 심화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하나 더 하세요. 아까 한 얘기. 뒤에 넘어가면은 자, 89번인데 오상구가 문제를 이상하게 포함한 거고 오상구가 이렇게까지는 너네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OX만 보고 가자. 89번에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을 활용한 다음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고르는 걸 고르는 건데 자 카드 1번부터 보자. OX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정보 격차가 심화된다. OX. 정보화의 결과 정보 격차는 심화되니? 심화되죠. 그래서 5, 일반은 5고 감시자가 도래할 수 있습니까? 네. 그지 아까 파노티콘 얘기했잖아. 3번 대면적 인간관계 맞아요? 비대면적 인간관계지. 3번은 X. 4번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아까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개인정보 감시 관리 강화 뭐 이런 거 했었고 외래종 전파로 생태계 환경이 교란된다. 맞니? 이건 뭐의 문제야? 교통의 발달의 문제야.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정보의 발달로 인한 문제, 교통의 발달로 인한 문제. 5번 주택 불량과 불량주택 문제가 심화된다. 무슨 문제? 그거 문제. 도시화의 문제점이다. 도시화 결과의 문제점. 아니 교통이 발달한다고 주택 부족, 불량주택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잖아요. 도시화가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2초 양도로 다 도시로 몰려가지고 주택 부족, 교통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니? 원래는 이거를 이제 뭐 4번처럼 1, 3, 5, 6번을 뽑았으면 몇 점이라 가지고 을이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몇 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건 너무 좀 꼬아내고 사회의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뭐 조합, 순열 조합 이런 거 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안 된 거 같으면 넘어갑니다. 시간 나오면 풀어보세요. 너는 자습하랬잖아.
영상 봐, 영상 올려놨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뒤에 넘어가서 지역 공간 변화 마지막 파트입니다. 와. 자, 지역 변화라고 하는데 빨리 끝낼 수 있다. 한 30분 만에 끝낼 수 있어. 자, 1번 지역 변화. 지리적 특성이 구별되는 지표상 공간 범위를 뭐라 그러면 지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역. 1번 지역. 지리적 특성이 구별되는 공간 범위야. 지역. 그럼 지역의 특성을 뭐라 그러겠니? 이번에 지역성이라고 해요. 지역의 특성이니까 지역성. 적었니? 적고 있니? 그리고 이 지역이나 지역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시간 변화, 그다음에 공간적 상호작용, 그다음에 산업 발달 이런 거에 따라 계속 고정돼 있지 않고 변화하는 특성을 가져요. 지역이나 지역성은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장점도 나타날 수 있고 단점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돼야겠죠. 그래서 단점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얘네를 분석하는 작업을 지역조사 작업이라고 해요. 지역조사. 그래서 문제점 해결이 목적이다. 지역조사. 그래서 아래쪽에 지역조사가 나옵니다.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자. 지역성의 공간 범위는 시간, 교통 발달, 지역 간 상호작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발생 때문에 지역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조사를 하는 거고, 이거는 단계를 외워둬야 된다. 그러니까 기흥, 니은, 디귿, 리을 고르는 걸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사실 한 80%는 그냥 읽어보고 맞출 수 있어. 근데 20%가 헷갈려서 틀리기 때문에 그냥 외우고 갑니다. 깔끔하게 외우면은 100% 확률로 맞출 수 있죠. 그래서 1, 2, 3, 4단계거든요. 1, 2, 3, 4단계. 1단계를 뭐라 그러냐면은 계획 수립 단계라고 해요. 지역조사 계획 수립 단계. 실제로 계획을 먼저 세워야겠죠. 2단계를 뭐라 그러냐면은 정보 수집 단계라고 해요.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고, 두 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를 실내 조사. 너네 주관식이 안 나오죠? 객관식만 나왔지? 사실 안 나. 그러면 혹시나 서술형이 들어가면 여기 야외 조사인데 실외 조사로 적으면 나는 한 0.5점 정도 깔 것 같습니다. 여기 고유명사거든요. 야외 조사라는 게. 야외 조사 혹은 현지 조사로 나오는데 실내 조사, 실외 조사 이렇게 적으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요 야외 조사라는 단어를 외웁니다. 요거는 방, 안, 요거는 들박이죠. 들박. 들야자를 쓰니까 바깥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3단계는 뭐라 그러면 분석 종합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보를 열심히 모았죠. 열심히 모은 거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해서 이거 작년 적성여고 애들이 수행평가로 학교에서 내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막 사진 촬영하고 설문 가가지고 설문조사하고 실직 촬영하고 보고서에 막 넣어가지고 제출하고 애들 막 엄청 욕하면서 썼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교육과정에 되게 적합한 수행평가라는, 교육과정에 되게 충실한 수행평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거. 그 지역이 옛날에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고 말해가지고 문제점은 뭐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겠다 이런 쭉 쓰더라고요. 계산이? 외웁니다. 이거 30초 외우고 왔나? 내용 안 어렵거든. 1분 이렇게 1분. 제일 최근에 올려. 이름 조거 아니야? 이렇게? 이름 조거 왔어. 그래서 조거. 10, 9, 8, 7, 5, 4, 3, 2, 1. 자, 지환아, 1단계가 뭐야? 계획 수립. 아니, 보지 말고 오지. 미안하다. 계획 수립. 2단계는 뭐야? 정보 수립. 정보 수집 단계. 자연아, 3단계는 뭐야? 정보 수집 단계는 미안하다. 신뢰의 야유로 나눴습니다. 4단계가 보고서 작성. 이거 순서만 일단 외우면 되고요. 맞추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헷갈리는 파트만 좀 짚고 넘어가면 된다. 그냥 또 아무 배경 지식이 없이 항공사진 확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항공사진을 확보한다.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실내 조사로 풀어야 돼요? 야외 조사로 풀어야 돼요? 야외. 실내 조사다. 실내 조사. 이게 야외 조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비행기를 한 대 빌려가지고 쭉 원없는 카메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밑에 사진을 찍어야 항공사진 확보가 야외 조사가 돼요. 실제로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이게 야외 조사는 어떤 단어로 하면 실측 촬영이라는 단어로 나오죠. 그래서 항공사진 확보는 실내 조사고 실측 촬영은 야외 조사예요. 괜찮지? 이거는 예전에 찍어놓은 그 항공사진 있잖아. 위에서 찍은 사진 그런 거. 옛날 모습 지금 모습 비교해가지고 그 구글 맵 검색하고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항공사진 확보.
보통은 구글링 통해서 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또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설문지 작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설문지 작성. 이 설문지 작성이라는 단어로 하면 이거는 야외 조사입니까? 실내 조사입니까? 야외 조사 손 없네? 두 명? 실내 조사 손? 실내 조사야, 실내 조사. 실내 조사, 실내 조사. 이거는 뭐냐면 그 야외 조사는 뭐가 나오냐면은 설문 조사가 야외 조사. 괜찮니? 괜찮죠? 안 괜찮니? 밑에부터 한번 적어보자. 3번부터 1단계는 무슨 단계라고?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계획 수립. 자, 조사 주제, 지역, 항목, 방법 같은 걸 선정하겠죠. 어떻게 할지를 정한다는 얘기고. 자, 2단계 때 지역 무슨 단계였어? 2단계가? 정보 수집 단계야. 2단계는 정보 수집, 지역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4번에 정보 수집. 자, 5번 밑으로 바로 3단계로 갑니다. 3단계 지역 정보 뭐? 분석 종합 단계다. 분석 종합 단계. 자, 6번에 4단계가 마지막으로 뭘 작성한다?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보고서 작성.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7번은 그 지역 정보 수집 어떤 단계 두 개로? 실내, 다음에 야외다. 그리고 뭘 먼저 하겠니 당연히? 실내 조사를 먼저 해요. 실내 조사를. 왜냐하면은 그 밑에 Q 봅니다. Q. 야외 조사를 위한 준비 과정은 실내 조사에 속한다. 올까 했을까? 오야 오. 왜 뒤에 답은 오가 돼 있을 거고 앞에는 OX 돼 있거든. 오다. 아까 설문지 작성이 뭐랬어? 설문지 작성은 실내 조사에 들어간다 그랬다. 설문 조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죠. 이해가니? 그래서 뭐 여행을 위한 이동 경로 작성, 예산안 확정 이런 게 다 실내 조사에 들어가요. 이해가니? 준비 과정까지 다 실내 조사예요. 그래서 밑에는 오고 Q는 오고. 9번 봅니다. 9번 실내 조사는 아까 뭐 확보한다 그랬어? 항공사진 확보다. 항공사진 확보. 9번에 항공사진 확보. 10번은 뭐 작성한다고? 설문지 작성한다고. 설문지 작성. 10번 괜찮니? 안 괜찮니?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아래쪽 여기는 이제 야외 조사에서 뭐 한다고? 실지역 촬영하고 실지역 촬영. 그다음에 설문조사하고 11번 적으시고. 네, 분석 종합 단계 아래쪽 5번 밑에 5번 옆에 13, 14번이죠. 분석 종합 단계 키워드는 따로 외워두세요. 외워야 된다 이거는. 분석 종합 단계 키워드가 도표, 그래프, 통계 지도 등으로 작성한다는 게 키워드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좀 그냥 쑥 읽고 넘어가기 쉬운 파트인데 애들이 막상 이걸 보면은 보고서 작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 보고서 작성할 때 도표, 그래프, 통계 지도 등으로 작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가죠? 이런 포인트만 좀 짚고 있는데 요 단계에서 합니다. 분석 종합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수치화하고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보고서에 넣는 거죠. 이해가니? 그리고 이거 진도아직 안 나갔지 학교에서. 아래쪽에 짚고만 넘어가자. 이 내용이 작년에는 딱 두 학교만 가르쳤거든요. 오산고랑 덕성여고만 이거 통계 지도 종류를 프린트 내줘가지고 따로 가르쳤기 때문에 넣어놨어.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선생님도 새로 바뀌어가지고. 교과서는 없어. 한국 지리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과서는 없고 국가가 좀 벗어나는데 오산고 덕성여고가 작년에 가르쳤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안 가르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일단 한번 보기만 하고 넘어가자. 보기만 하고. 밑에 통계지도 종류 구조이 몇 단계라고? 분석 종합 단계에 나온 거다. 통계지도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묘도 점점점을 찍혀있죠. 뭐하기 유리하겠니? 전체 분포를 파악하는 데 유리할 겁니다. 괜찮니? 등치선도 연속적 현상 파악인데 뭐 이런 거예요. 등고선, 등온선 그래프거든요. 같은 수치를 이런 거 열선면서 할 때도 등치선도로 표현하겠죠. 그다음에 뭐 벚꽃 개화 일 이런 거. 남쪽은 따뜻하니까 여기는 한 4월 한 6일 날 벚꽃이 피고 또 위는 추우니까 여기는 한 4월 7일, 8일 뭐 이렇게 벚꽃 이게 일수가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위는 추우니까. 이해가니? 이런 걸 등치선도라고 표현합니다. 연속적 현상 파악이 유리할 거고 유선도는 뭐 작년 서울시 전입 인구 대전에서 몇만 명 오고 부산에서 몇만 명 오고 이런 게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동 방향이나 이동 양 이런 걸 나타내는 데 유리한 지도고요. 단계 구분도는 수치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비율만 일반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는 몇 퍼센트 증가, 그러면 진한색, 그러면 조금 덜 증가, 그러면 좀 연한색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비율 파악이 유리한 자료고요. 도형 표현도 같은 거는 원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막대 그래프 같은 걸로 나타낼 수 있어요. 크기가 나타나고 이걸 보고 이게 얼마큼 크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자료 이렇게 시각화되기 쉬우니까 원자료 파악이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괜찮니? 특징을 고르면 돼. 특징만 이게 그 키워드만 잡을 수 있으면 돼요. 이런 걸 무슨 단계인지는 알면 돼. 도표 그래프 통계 지도는 언제 나온다고? 3단계 나온다. 분석 종합 단계.
마지막 6단계는 보고서 작성하면서 목적, 방법 뭐 이런 거. 옛날에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원인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결론 내는 그런 게 나와요. 보고서 작성. 끝인데 뒤에 한번 봅시다. 90번부터 92번까지 풀어보세요. 뭐라고? 밴드? 보지. 가리봉동은 작년 천재교과에 나왔던 그 주제 탐구 예시물. 용어가 현지조사로 나인데 현지조사가 실외 아니 현지조사가 야외조사입니다. 실외조사로 만들고 야외조사가 현지조사다. 그림 예전에 그냥 녹지 면적이 넓었는데 임야 면적이 넓은데 시가지 면적으로 바뀌었다고. 시가지랑 공동주 비교돼 있어. 이분 조금 세부적으로 문제를 내놨네요. 네 단계를 조각조각 내서 문제를 내놨어요. 아니 없고 이번에다 사회를 적어놔. 1번 다 잠시만요. 이게 1, 2, 3번이에요. 여기 이번 시험. 어? 그때 시험. 그때는 시험 때 23년 기출 1, 2, 3번 문제 다. 우선 1번, 2번, 3번 가야죠. 2, 3번. 여기서 뭘 일을 하는 하중해보니까 친구가 그거 뭐하는 분이니까 23년이라서 하중이는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아 그리고 24년에 24년 고1이었어. 고1이잖아. 한 고2지.
따라하기 할 수도 없고. 그냥 따라. 자, 찍으십시오. 5, 4, 3, 2, 1. 자, 90번에는 1번, 91번에는 2번, 92번에는 3번. 틀린 거 보자. 아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보기 조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1번이 답이거든요. 1번에는 1번. 자, C가 뭐냐면은 C는 지역 선정 단계다. 제일 처음에 지역 선정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주제를 정한 다음에 조사 지역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A에서 C 다음 A죠.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을 선정하고 지역 먼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까 1단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 묶여 있는데 그걸 좀 조각조각 내서 나눠놓은 거야. 그 다음에 F. F는 실내 조사지 항공사진 확보죠. 지도를 수집한다. 실내 조사에 속할 거고. F 다음엔 D. D는 면담이니까 야외 조사겠지. 야외 조사 현지 조사. 그다음에 B는 자리 공동의 수집 분석한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거.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 B 다음에 E. E는 이제 도표 통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그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도표 통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G가 보고서 작성이지. 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실내하고 야외해요. 그치, 항상 실내하고 야외해야. 왜냐면 실외 조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 실내 조사였잖아. 야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설문지 작성 같은 것도 미리 실내 조사 때 해야 야외 조사 가능하니까. 91번 봅니다. 기업 C에서 조사 지역을 선정 후 조사 주제를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되어 있죠. C는 주제를 정한 다음에 조사 지역을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바꿔야 돼서 틀렸고요. 나는 이제 D는 현지 조사 방법 맞죠? 여기 가지고 면담하는 건 현지 조사니까. 다 이제 D 조사 방법은 질문지법보다 이것도 사회문화에서 나온 게 다수의 사례를 빠르고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질문지는 설문조사지를 작성해가지고 돌리는 거야. 그래서 설문지 종합한 다음에 1번에는 몇 번, 1번에 몇 명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거지. 우리 설문조사 할 때 그 네이버 폼 며칠 전에 했잖아. 강산 설문조사. 그런 게 질문지법입니다. 괜찮니? 사회문화 개념이고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 근데 여기는 면담 같은 경우는 한 사람과 엄청 깊은 심층 면담을 나누는 개념이라 가지고 당연히 다수의 사례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없습니다. 느리고 깊은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거겠지. 면담은. 자, 라는 이를 분석해 볼 때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해외 업체가 대규모로 입주하고 있으면 몰라요. 알 수 없지. 해외 업체가 뭐 얼마고 국내 업체라는 비율이 얼마고가 나타나 있지 않잖아. 모른다기 때문에 틀린 걸로 풀어야 된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아래쪽 F를 분석해 볼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리공동 지역 토지의 농업적 이용이 감소하고 있으면 농경지 면적이 줄어들고 시가지 면적이 확대되는 걸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는 맞습니다. 자, G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가리공동을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나오는 것들 다 끄집어내는 거죠.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 적절하겠지. 그래서 바가 정답이고. 92번은 무슨 도예요? 이거는 유선도다. 유선도라 가지고 답이 3번인데 관계나 긴밀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괜찮니? 예. 몇 번 했어? 그래서 92번. 4번. 지역 간 비교 크기 나타낼 때는 아까 그 원자료 파악하기 유리한 거 단계 구분도가 적절하겠죠. 단계 구분도가 아니라 그 도형 표현도가 적절해요.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남았는데